나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29년 된 낡은 배의 선의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때 신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 내가 태어난 도시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점령되었다는 사실을. 1949년 1월 31일. 베이핑, 그 당시에는 베이징을 그렇게 불렀다. 시민들은 해방을 축하하기 위해 거리로 몰려나왔다. 공산당 지도부는 새롭게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북쪽의 평화를 의미하는 베이핑. 이제 그 도시는 다시 북쪽의 수도 베이징이 되는 것이다. 아직도 국민당 세력과의 내전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결국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하리라는 것을. 베이징은 나의 고향이었다. 나는 베이징에서 13년 동안 유년 시절을 보냈다. 우리 집은 상류 계급 출신이며 재산도 많았던 할아버지가 전통 중국 양식으로 우아하게 지은 것이었다. 방이 30여 개. 정원이 서넛. 담장으로 둘러쳐진 단층 기와집. 자금성 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가정은 할아버지가 세운 가풍을 그대로 유지했다. 별실에는 할아버지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우리 식구들은 존경의 표시로서 할아버지의 생일이나 기일이면 그 방에 모였다. 집 안에는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진료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할아버지가 세운 배제당 약국은 약제사가 운영하고 있었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우리 가족이 갖고 있었으며 계속 번창하고 있었다. 생전에 할아버지는 부자셨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각별히 친절을 베푸셨으므로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분이 배제당 약국을 연 것도 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성장했다. 그러나 부유한 환경이 나를 가난한 사람들과 분리시켰다. 가난이란 그 당시 베이징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었지만 어머니는 내가 가난한 집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나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우리 집 전통을 이어받아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교육받았다. 나 자신도 우리 집안은 아주 특별한 가문이라고 믿었다. 조상들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으며 무엇을 하든 최고가 되길 원했다. 나의 삼촌 또한 의사였다. 그분은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허난 지방에 발진 티푸스가 창궐했을 때 그는 자원하여 그 지방으로 들어가 환자들을 치료했다. 결국 감염되어 30살도 되기 전에 죽고 말았다. 숙모와 두 사촌 형은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나와 배다른 형도 우리와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는 첫 번째 아내와 사별한 후 어머니와 결혼하여 나를 낳은 것이다. 오직 아버지만이 우리 가문의 전통에서 벗어나 있었다. 1920년 아버지는 어린 나와 어머니를 남겨두고 작업 연구 능률적 경제적인 생산 공정을 연구하는 일 공부를 위해 프랑스로 갔다. 그곳에서 7년 이상을 머물렀다. 그때의 유학생 동기 중에는 저우얼라이가 있었다. 그 후에 그는 공산당 간부가 되었으며 아버지는 국민당에 합류하여 장 제스 아래서 고위 관리가 되었다. 그러나 둘 사이의 우정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아버지는 공부를 끝마친 후 프랑스 여인을 새 신부로 대동하고 귀국했다.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크나큰 충격이었다. 그 당시 중국에는 일부 다처제가 합법적이었으며 부유한 남성들은 대부분 부인을 1명 이상씩 두고 있었다. 그렇지만 일부 다처는 우리 가게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이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은 우리 집안의 불명예였다. 아버지의 프랑스인 아내는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았다. 선량하고 친절했으며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베이징 대학에서 불어를 가르쳤으며 나를 보면 사탕을 쥐어주면서 유난히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나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중국 여인이었다. 전족을하였고 단순했으며 문맹이었지만 관대하고 인정이 많은 분이었다. 어머니가 바라는 것은 그저 평범한 여자로서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프랑스인 아내가 들어오자 어머니는 이따금 사소한 일로도 화를 내고 내게 자주 손찌검을 하셨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머니의 불행을 감지할 수 있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어머니를 불행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를 몹시 싫어했다. 자주 대하진 못했는데도 아버지가 나에게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그러나 주로 부정적인 것이었다. 우리 가족은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지만 아버지는 권력을 지향했다. 우리는 도덕적인 품성을 중요하게 여겼으나 아버지는 달랐다. 프랑스에서 귀국한 얼마 후 아버지는 장체스 정부와 합류하기 위해 난징으로 이사를 했다. 몇 년 후 프랑스 아내가 죽은 후 아버지는 여색에 빠져들었지만 또 다시 결혼하지는 않았다. 나는 아버지의 사생활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더더욱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아울러 아버지가 국민당에서 활약했다는 것 때문에 나는 더 한층 국민당을 혐오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성급하게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혐오하던 내가 마오쩌둥 곁에서 그의 주치의로 지내면서 그가 말년에 보여주었던 문란한 사생활을 직접 목도하게 되었으니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 시대의 대다수 중국인들처럼 나는 중국의 풍요로운 문화와 문자, 시, 예술 그리고 4000년 역사의 영광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성장했다. 그러나 나는 약 1세기 전부터 시작된 조국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엄청난 당혹감을 느꼈다. 나는 국민학교 때 배웠다. 조국을 분열시켜서 약하게 만든 후 우리의 주권을 앗아간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의 침략. 1839년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 패배한 역사. 수많은 도시들이 중국 정부의 힘이 미치지 않는 조개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 어릴 때 나는 상하이 황푸 강변의 공원 입구에서 한 팻말을 보았다. 중국인과 개의 출입을 금한다. 어린 마음에도 나는 무척 가슴이 쓰라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 또한 중국이 쇠퇴한 원인은 나라를 침탈한 외세 후에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부른 애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11세 되던 해인 1931년. 일본은 만주의 북동 지역을 점령하여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세웠다. 어머니와 나는 베이징보다 남쪽에 있는 수저우로 갔다. 미국 선교사가 설립한 동우 대학 부속 중학교에 입학했다. 수업은 미국식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기독교적인 색채가 짙은 학교였다. 나는 그곳에서 배웠다. 메이플라워 호의 아메리카 상륙, 보스턴 티파티, 조지 워싱턴과 벚나무에 얽힌 일화. 그리고 15세 되던 해인 1935년 나는 기독교의 세례를 받았다. 상하이의 전단 대학의학원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이복형은 1935년에 공산당원이 되었다. 그의 배경을 놓고 보면 특별하게 보이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국심이라는 삶의 동기를 이해한다면 의외라고 할 수만은 없다. 이복형은 주말마다 수저우에 있는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들려주었다. 자본주의의 해악.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억압에 대한 이야기. 형이 들려주는 착취 없는 평등한 사회인 공산주의 이야기는 나를 매료시켰다. 그 즈음부터 나는 공산주의에 심취하기 시작했다. 이복형은 외세에 대한 투쟁 의지가 부족하고 타락한 국민당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리고 공산당은 일제와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나는 차츰 형을 존경하게 되었다.
만민에게 정의롭고 평등한 그리고 더욱 확실한 주권을 지닌 풍요로운 중국을 건설한다는 그의 꿈에 빠져들었다. 나는 형이 가져다 준 책에 심취했다. 제1차 5개년 계획에 관하여. 니콜라이 오스트로프스키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러시아 혁명에 대한 스탈린의 공언을 기리기 위해 어떤 프랑스 언론인이 쓴 책. 형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공산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으며 주더와 마오쩌둥 두 사람만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중국의 구원은 그 두 사람 어깨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주더와 마오쩌둥을 마치 한 사람인 양주 마오라고 불렀다. 그때부터 나는 두 사람을 우리 조국의 메시아로 생각했다. 이러한 믿음은 내가 좋아하는 작가 루신 역시 공산주의 찬미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더욱 공고해졌다. 1936년 중학생이던 내 사촌이 자기 그 부인 릴리안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나는 그 소녀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다. 릴리안은 기독교인이었으며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다. 우리는 10년 뒤에 마침내 결혼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일본과의 전쟁이 더욱 확대되면서 내지로 피란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릴리안은 언제나 나와 함께 행동했다. 일본군이 계속 진격해 옴에 따라 1937년에 어머니와 나는 우한으로 피란을 갔다. 그리고 또다시 일본군에 쫓겨 스촨의 충칭에 정착했다. 1938년에 국민당의 장제스 정부도 그곳으로 수도를 옮겨왔다. 1935년 가을 국민당 군대의 포위 전략으로 산악기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공산당은 그들의 기념비적인 대장정을 끝마쳤다. 그들은 중국 북서 지방의 산시에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했는데 형과 사촌들도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1939년에 나는 화서 종합대학 의학원에서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스촨성의 청두에 있는 그 대학은 약 1세기 전에 캐나다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였다. 일본군이 베이징을 점령한 후 베이징 의대의 교수진과 학생들은 청두로 피란해 왔으며 1941년 이후 화서 종합대학 의학원과 베이징 종합의학원은 일본군이 베이징을 점령하고 있는 동안 학기를 계속하기 위해 통합되었다. 두 대학은 미국의 록펠러 기금으로 운영되었는데 교수들 대부분이 미국인이었다. 학과 과정과 교재도 모두 영어로 되어 있었으며 수련 과정은 현대적이고도 서구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화서 종합대학 의학원과 뉴욕 주립대학으로부터 각각 학위를 받았다. 릴리아는 충칭에 있는 후단 대학에서 잠시 사회학을 공부하다가 미국인이 운영하는 크리스천 계통인 청두의 진링 여자대학으로 전학했다. 일본이 항복한 해인 1945년에 나는 외과 인턴 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현대적인 의료시설이 구비된 난징의 종합병원에 취직했다. 그 병원의 의료진들은 모두가 서양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었는데 나는 그곳에서 신경외과를 전공할 생각이었다. 1946년 11월 나는 영국 영사관의 사서로 일하던 릴리안과 결혼했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한창인 때였으며 인플레로 인하여 중국인들은 엄청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오전에는 계란 3개를 살 수 있던 돈이 오후에는 1개도 사기 힘들 정도로 인플레가 극심했다. 그 당시 릴리아는 영국 정부로부터 매달 미화 15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국 파운드화로 지급받았는데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나의 월급은 미화 25달러 정도로 아주 적은 금액이었으며 그것도 가치가 없는 중국 화폐로 지급받았다. 그래서 나는 월급을 받자마자 미국 달러나 멕시코 은화로 교환하기 위해 암시장으로 달려갔다. 주식인 쌀값 또한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수레로 싣고 가서 쌀을 사왔다. 평상시에는 얌전하던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 곡물상을 털었으며 도적질과 강도질로 생계를 이어가는 지경에까지 다다랐다.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서 홍콩의 병원을 개업한 동기생이자 친구인 데니 후앙이 제안을 해왔다. 홍콩으로 와서 함께 일하는 것이 어떠냐고. 그곳 생활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며
의사들의 벌이도 괜찮은 편이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었다. 홍콩에서의 생활은 좀 더 편할 수는 있겠지만 의술은 뒤져 있었기 때문에 외과의로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내전이 더욱 확대되자 릴리아는 홍콩으로 가라고 나를 재촉했다. 결국 1947년에 나는 난징을 떠나 홍콩으로 갔지만 그곳에 정착하지는 않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오리엔탈 회사에 취직을 한 것이다. 나는 시드니로 가서 진료를 하는 한편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사이를 오가는 배의 선상에로 근무했다. 수입은 괜찮은 편이었다. 릴리아는 홍콩에 머물면서 영국인 회사에 취직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백호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나는 릴리안을 그곳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중국인 의사로서 돈을 벌며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는 있었지만 영주권을 얻을 수는 없었다. 내가 시드니 시내에서 하숙 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귀었던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은 대부분 중국에 대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졌다. 시드니에서 체류한 주요 동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그렇다고 해서 영국의 식민지인 홍콩에서 사는 것도 원치 않았다. 자존심 때문에 타국의 왕을 받드는 종의 신부는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 베이징을 접수했다는 낭보를 듣게 되었다. 1949년 2월 한 달 동안을 황홀한 기분으로 보냈다. 공산군의 양쯔강 도하를 저지하기 위해 파견된 영국 전함이 공산군에게 괴멸된 시기였다. 그래서 나는 공산당의 승리가 외세의 간섭과 제국주의 침략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으며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그에 합당한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1949년 4월 나는 어머니로부터 베이징으로 돌아오라는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에는 해방군 공산당의 일원으로 귀향하여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생부의 행정관을 맡고 있는 형의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다. 형은 고향에 돌아가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나의 귀환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그 편지 내용이었다. 중국에는 자질 있는 의사가 부족하므로 새로운 정부가 너에게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나는 고민에 빠졌다. 시드니에서는 안락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 영주권을 취득하여 릴리안을 데려올 수 있으며 어머니도 원하시면 모셔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어머니가 이곳에 오시지 않겠다고 하면 베이징에서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돈을 송금해 드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중국을 떠난 후 나는 언제나 유랑하는 기분이었으며 내게는 아직도 조국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었다. 부활절이 다가왔다. 나는 휴가 기간 동안 시드니에서 가장 절친한 친구인 알렉스와 함께 지내기로 했다. 그는 나를 만나는 순간 내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그래서 그에게 베이징으로 돌아가야 할지 어떨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알렉스가 말했다. 아주 중요한 문제군. 내가 물었다. 자네라면 어떻게 하겠나? 알렉스가 대답했다. 자네와 나는 처지가 달라. 우리 가족은 모두 이곳에서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좋은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다 해도 내가 베이징에 갈 이유는 없지. 오스트레일리아는 비록 백호주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 나라는 인구가 적어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만약 자네라면 형에게 편지를 보내서 새로운 정부가 자네에게 줄 수 있는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봉급 수준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네. 그러면 여기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이기적인 말이 나의 애국심을 자극했다. 나는 돈을 버는 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공산당 정부 하에 중국은 다시 부유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는 기꺼이 내 조국을 위해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나는 알렉스의 의견에 따라서 내가 알고 싶은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내달라고 형에게 편지를 썼다. 그 답신은 5월 초에 왔다. 형은 계속 귀국을 종용했으며 상사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생부 부부장 후리엔장의 편지를 동봉해서 보냈다. 서구인들에게는 넬슨 후로 알려진 그는 중국 의학계에서는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아마도 서양 의학을 전공한 크리스천 의사로는 대장정에 참여한 유일한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대장정 전인 1934년에 말라리아에 걸린 마오쩌둥을 치료했으며 내전 중에는 예난의 본부에서 당 간부들의 건강을 돌봤다. 후에 편지는 간략했지만 따뜻하고 진실되게 느껴졌다. 그는 나의 귀환을 환영하며 아울러 다른 의사들의 귀환도 권장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내가 베이징에서 어떤 일을 맡고 급여 수준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적절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반가웠다. 그와 같은 고위 관리가 내게 귀국을 종용한다는 것은 공산당이 정말로 노련한 전문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중국에서 내가 있을 자리는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서 나는 그 즉시 귀국을 결정했다. 알렉스가 조촐한 환송연을 베풀어 주었다. 그 자리에는 중국 출신 의사 2명도 동참했다. 그들이 말했다. 귀국하면 꼭 편지 보내야 하네. 그리고 베이징에서 적당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돌아오게. 이곳에서 자네는 언제라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걸세.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 후 시드니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 번도 편지를 쓴 적이 없었다. 30년이 지난 1985년에 오스트레일리아 의사협회의 초청으로 시드니를 다시 방문했을 때 나는 오랜 친구인 알렉스를 찾아보려고 엘리자베스 거리를 헤맸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도 달라져 있었다. 그 친구의 작은 가게도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1949년 5월 릴리안과 나는 홍콩에서 해우했다. 영국 식민지인 그곳은 공산당을 피해 본토에서 도망쳐온 난민들과 본토로 다시 귀환하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런 광경은 내게는 기묘하고도 당혹스런 현상으로 비쳤다. 내가 데니 후앙을 찾아갔을 때 그는 귀국 결정에 대해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었다. 그래서 나는 후에 편지 내용을 이야기했다. 데니가 말했다. 그럼 잠시 돌아가서 일을 해보고 사정이 좋으면 나에게 편지해주게. 그러면 나도 돌아가겠네. 그러나 나는 그에게도 편지를 쓰지 않았다. 나는 릴리안과 함께 릴리안의 은사인 후단 대학의 장진도 교수를 찾아갔다. 그 역시 베이징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는 중국 정치협상회의 CPPCC 대표로 내정된 상태였다. 공산당은 비당파적 인텔리들과의 통일 전선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공산당이 그 일환으로 저명한 지식인, 과학자, 예술가, 배우, 비공산 계열의 민주 인사들에게 일정한 정치적 역할과 목소리를 부여하기 위해 정협을 설치했다고 생각했다. 또한 공산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는 우리의 에너지와 고학력 그리고 전문성을 신국가 건설의 토대로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장 교수가 우리를 만났을 때 말했다. 중국의 미래는 대단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네. 중국은 지금 다시 소생하고 있거든. 정협은 1949년 9월 말에 첫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기로 가결하고 새로운 중앙정부의 지도부를 선출했다. 마오가 새로운 공화국의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마오의 동료인 류사오치와 1912년 청왕조를 타도하고 공화국을 세운 순원의 미망인 숭칭링도 여러 부주석 중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공산당이 중앙정부를 비롯해 모든 조직을 장악함으로써 정협은 결국 비극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과 상반된 제안을 하거나 과감하게 의견을 개진한 정협의 일부 의원들을 우익 반동으로 몰아 탄압했다. 장 교수도 그러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1957년에 우익으로 몰려 사상 개조를 위해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다. 1979년 20년 이상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눈이 멀고 몸조차 가눌 수 없을 만큼 힘없는 노인으로 변해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중국에서 포갑 정치가 전개되기 전까지는 공산당이 중국을 통치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공산당을 찬양했다. 공산당은 새로운 중국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맹인과 같은 존재였지만 새로운 중국의 통일 전선 정책은 나에게 한 줄기 빛을 제시해 주었다고 굳게 믿었다. 새로운 중국에서는 나의 재능이 필요하며 우리 같은 인텔리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지위와 명예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나는 공산당 내부에서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 벌어져도 그것은 규정에서 벗어난 사소한 예외 사항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그 당시 우리와 함께 홍콩에서 머물던 한 친구가 옌이라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는 지식인들의 귀국을 주선해주는 임무를 띈 공산당 고위 간부라고 했다. 그 친구가 권했다. 우리의 귀국길이 좀 더 평탄한 길이 되도록 옌에게 선물을 주라고. 친구가 말했다. 옌이 도와준다면 자네는 베이징 의과대학에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게 될 거야. 그에게 롤렉스 시계를 선물하게나. 그러면 베이징으로 가는 배편까지 주선해주니 자네는 그만큼 돈을 절약할 수도 있지. 나는 수천 년 동안 중국의 공직 사회에서 만연해온 뇌물을 혐오했다. 그리고 공산당은 수백만 민중이 국민당의 등을 돌리게 된 타락 같은 데에는 물들지 않았다고 믿었다. 나는 옌에게 뇌물을 주라는 친구의 권유를 거절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말했다. 공산당은 정직해. 그리고 나는 내 능력으로 생활을 책임질 수 있어. 그 후로 나는 옌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민주당파의 공공연한 지도자로 중국에서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당 중앙정보기관의 요원으로서 정협에 소속된 대부분의 위원들처럼 민주당파의 일원으로 위장하고 있었다. 1956년 나는 내 친구가 옌에게 뇌물성 선물을 주도록 권유했던 일을 마오쩌둥에게 이야기했다. 그러자 마오는 박장대소를 하면서 나에게 핀잔을 주었다. 이 책상 물리마. 왜 그렇게 소심해? 자네는 인간관계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증류수에서는 고기가 살지 못하는 법이야.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이 그렇게도 이상한 일인가? 국공합작 협상 때 거머러도 나에게 시계를 줬다고. 1949년 홍콩의 봄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나는 순수하고 꿈 많은 젊은이였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베이징의 병원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부자나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충실하리라. 그것은 우리 가족의 전통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나는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도 될 수 있다. 모든 불평등과 부정과 타락을 몰아내고 부유하고 강력한 신중국 건설에 나는 의술을 통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1949년 6월 중순에 홍콩을 떠나 베이징으로 향했다. 17년 동안 떠나 있던 고향이었다. 다음 회예고. 베이징으로 돌아온 젊은 의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다음 편 혁명의 심장부에 첫 발을 내딛다에서는 1949년 여름 새로운 중국의 수도로 돌아온 리즈스이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과 환멸의 시작을 그려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